수업 중이었다. 교장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고 그 뒤를 학교 유니폼을 입지 않은 낯선 학생과 커다란 책상을 들고 있는 하인이 따라왔다. 졸고 있던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고 모두들 마치 열심히 공부하던 중 들킨 것처럼 벌떡 일어섰다. 교장은 손짓으로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그런 다음 교실 담당 선생님에게 조용히 말했다. 로제 선생, 이 학생을 맡아주시겠어요? 2학년 반에 들어갈 겁니다. 학업이나 행동이 괜찮다면 나이에 맞게 상급반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그 신입생은 교실 문 뒤에 서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다. 시골에서 온 듯한 그는 15살쯤 되어 보였고 우리 중 가장 키가 컸다. 앞머리를 단정하게 자른 머리는 마치 성가대 소년 같았고 진지해 보이긴 했지만 무척 불안한 눈치였다. 초록색 교복 재킷은 몸에 비해 어깨가 좁아 보였고 소매 사이로는 늘 맨팔로 다닌 듯한 빨간 손목이 드러났다. 바지는 노란색이었고 멜빵으로 단단히 조여 입었으며 파란 양말을 신고 있었고 신발은 때가 덕지덕지 묻은 투박 한 징 박힌 부츠였다. 우리는 수업을 다시 외우기 시작했고 그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쫑긋 세우고 앉아 있었다. 다리를 꼬거나 팔을 기대지도 않은 채 완벽하게 꼿꼿하게. 오후 2시에 종이 울리자 선생님이 그에게 직접 줄 서라고 지시해야 했다. 우리는 쉬는 시간 후 다시 교실로 들어오면서 항상 하던 대로 모자를 벽 쪽으로 던졌다. 손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모자가 벽에 부딪히며 먼지를 일으키는 것이 마치 일종의 관습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신입생은 그걸 몰랐는지 아니면 낄 용기가 없었던 건지 기도가 끝나고서도 여전히 무릎 위에 모자를 얹고 있었다. 그 모자는 참으로 요상하게 생겼다. 곰가죽 모자, 샤코, 중절모, 바다표범 모자, 면, 야간모의 특징이 하나로 뒤섞인 기이한 모자였다. 말도 못하게 못생긴 모습이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이 멍청한 사람 얼굴처럼 이상한 표현력을 가졌다. 타원형의 고래수염으로 틀을 잡았고 3개의 둥근 장식이 달려 있었으며 벨벳과 토끼털로 된 마름모 무늬들이 빨간 끈으로 나뉘어 있었고 끝부분에는 카드보드지로 만든 복잡한 수놓은 마개와 금실로 된 술장식까지 달려 있었다. 이 모자는 새것이라 챙이 반짝였다. 일어서라. 선생님이 말했다. 그는 일어났고 무릎 위에 있던 모자가 땅에 떨어졌다. 교실 전체에 웃음이 터졌다. 그는 급히 모자를 줍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팔꿈치로 다시 쳐서 떨어뜨렸다. 그는 또 주었다. 헬멧은 집어치워라. 선생님이 익살스럽게 말했다. 아이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신입생은 얼굴이 빨개져 어쩔 줄 몰라 했고 모자를 손에 들고 있을지 바닥에 둬야 할지 다시 써야 할지를 몰라 했다. 결국 다시 자리에 앉아 모자를 무릎에 얹었다. 일어서. 선생님이 다시 말했다. 내 이름을 말해라. 신입생은 웅얼거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이름을 말했다. 다시. 아이들은 킥킥대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크게 말해. 선생님이 소리쳤다. 신입생은 결심한 듯 입을 크게 벌리고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목소리로 샤르보바리라고 외쳤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교실은 난장판이 됐다. 모두가 소리를 지르고 짖고 책상을 두드리며 샤르보바리, 샤르보바리를 연호했다. 점점 웃음소리가 퍼지다가 하나둘 줄어들었지만 교실 이쪽 저쪽에서 계속 킥킥대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선생님은 숙제를 한아름 내주며 가까스로 교실을 진정시켰다. 이름이 샤를 보발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벌로 선생님 책상 옆에 벌 받는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했다. 샤를은 일어났지만 뭔가를 찾는 눈치였다. 뭘 찾고 있나? 선생님이 물었다. 네? 모자요. 샤를은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대답했다. 전원 500줄 벌쓰기다. 선생님이 고함쳤다. 한바탕 소동이 또 일어났고 선생님은 얼굴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신입생, 나는 웃음거리가 되었다를 20번 활용해서 써와라. 조금 부드러운 말투로 다시 덧붙였다. 괜찮다. 내 모자는 안 없어졌다. 교실은 다시 조용해졌고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공부를 시작했다. 신입생은 2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모범적인 자세로 앉아 있었다. 간혹 누군가가 종이 뭉치를 얼굴에 날려보내면 그는 얼굴을 손으로 닦고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자습 시간, 샤를은 책상에서 펜을 꺼내고 소지품을 정리하고 종이에 줄을 곧게 긋는데 정성을 들였다.
우리는 그가 하나하나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가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 노력 덕분인지 다행히도 그는 한 학년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았다. 문법은 그럭저럭했지만 작문 실력은 부족했다. 시골 마을 신부에게 라틴어를 처음 배운 탓이었다. 부모는 돈을 아끼기 위해 최대한 늦게 학교에 보낸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 샤를드니 바르톨로메 보바리 씨는 전직 군의관이었다. 1812년 무렵 징병 관련 비리에 연루되어 군을 떠나야 했고 잘생긴 외모를 이용해 상인의 딸과 결혼해 6만 프랑의 지참금을 얻었다. 그는 키가 크고 말이 많았으며 박차 소리를 내며 걷고 콧수염과 구렛나루가 이어진 수염을 길렀고 손에는 늘 반지를 끼고 다녔다. 옷차림도 화려해 군인 같기도 하고 외판원처럼 가볍기도 했다. 결혼 후 그는 아내의 재산으로 몇 년간 한가하게 살았다. 늦잠을 자고 긴 도자기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고 밤에는 극장에 다녀오거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장인은 별 재산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고 그는 여기에 화가 나 장사나 해볼까 하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손해만 보고 결국 시골로 내려가 살게 됐다. 하지만 농사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 말은 밭일에 쓰지 않고 자기가 타고 다녔고 사이다는 병으로 마셔버렸고 가장 잘 자란 닭은 자기가 먹고 사육한 돼지의 기름은 자기 사냥화에 발랐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접고 연 200프랑 정도로 생계를 꾸렸다. 카오 지방과 피카르디의 경계에 있는 반은 농장, 반은 가정집 같은 곳에서 살았다. 점점 까칠해지고 과거를 후회하며 세상을 원망하고 남들을 질투하는 마음만 가득한 그는 결국 45세의 사람은 다 싫다며 문을 닫고 살았다. 그의 아내는 한때 남편을 열렬히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오히려 그의 마음을 멀어지게 했다. 원래는 생기 있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받고 상한 포도주가 식초가 되듯 성질이 까칠하고 신경질적이 되어갔다. 처음에는 참았지만 남편이 동네 여자들과 어울려 밤마다 취해 돌아오자 그녀의 자존심도 무너졌다. 결국 그녀는 말을 아끼고 속으로 삼켰고 죽을 때까지 꾹 참았다. 그녀는 집안 살림, 장부 정리, 빨래, 바느질, 회계까지 도맡아 했고 남편은 벽난로 앞에 앉아 담배만 피우며 가끔가다 한두 마디 못되게 말하는 게 전부였다. 아들이 태어나자 유모에게 맡겼다. 집에 돌아온 아들은 귀한 왕자님처럼 자랐다. 어머니는 잼을 듬뿍 먹였고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다녀도 된다고 했다. 철학자라도 된 듯 그는 동물의 새끼들처럼 벌거벗고 다니는 게 건강에 좋다고 말했다. 불도 없이 재우고 럼주를 한 잔에 마시게 하고 종교 행렬을 조롱하게 가르쳤다. 하지만 본성은 순하고 얌전한 샤를은 그런 교육에 잘 맞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들을 늘 곁에 두었고 종이 오려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다. 그녀는 외로운 삶 속에서 모든 기대와 사랑을 아들에게 쏟았다. 이미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다. 키 크고 잘생기고 똑똑한 엔지니어나 변호사가 될 아들 말이다. 그녀는 아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오래된 피아노로 노래 몇 곡도 가르쳤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걸 시시하다고 여겼다. 돈도 없는데 공립학교니 사업 시작이니 무슨 소용이냐. 세상은 뻔뻔해야 살아남는 거야. 라고 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고 아들은 그냥 마을을 뛰어다녔다. 들판에서 일꾼들을 따라다니고 들짐승을 쫓고 산딸기를 따먹고 기러기를 몰고 건초를 나르고 숲을 헤매고 비오는 날 교회 처마 밑에서 땅 따먹기를 하고 축일에는 종지기에게 부탁해 종을 치며 밧줄에 몸을 맡기곤 했다. 그렇게 자연 속에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다. 12살이 되자 어머니가 결심했다. 신부에게 배우던 교육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긴 것이다. 남편은 마지못해 동의했고 샤를은 첫 영성체를 마친 다음 해에 루앙에 있는 학교로 보내졌다. 성 로맹 축제 무렵이었다. 그 후 우리는 샤를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한다. 수업 시간엔 조용히 공부하고 쉬는 시간은 놀았으며 기숙사에서는 잘 자고 식당에선 잘 먹었다. 후견인으로 루강트리에 철물점 주인이 있었는데 가게 문을 닫는 일요일마다 샤르를 데리고 나가 항구로 산책을 시켜주고는 저녁 전엔 다시 학교로 돌려보냈다. 샤를은 그렇게 루앙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평범했고 반에서 중간쯤의 성적을 유지했다. 생물학에서 한 번 상을 탄 것이 유일한 성과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는 그를 학교에서 자퇴시키고 의학을 공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혼자 힘으로 의사 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을 거라 믿은 것이다.
어머니는 루앙의 한 염색 공장 주인의 다락방의 방을 얻어주었고 식사와 가구까지 마련해 주었다. 시골에서 오래된 체리나무 침대를 가져오고 주물로 된 난로와 장작까지 챙겨줬다. 모든 걸 정리한 후 어머니는 아들에게 1000번쯤 착하게 지내라고 당부하고 떠났다. 그는 학교 게시판에 붙은 강의 계획표를 보고 기가 질려버렸다.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병리학, 위생학, 약초학 등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가득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래도 그는 수업을 빼먹지 않고 참석했고 공책에 열심히 필기했다. 마치 눈 가린 맷돌 말처럼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돌고 돌았다. 어머니는 아들의 식비를 아끼려고 매주 시골에서 오븐에 구운 송아지 고기를 보내주었다. 그는 병원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 그 고기를 먹으며 다리를 벽에 기대고 앉았다. 곧장 다음 수업으로 달려갔고 저녁에는 하숙집에서 형편없는 식사를 한 뒤 젖은 옷을 입은 채 난로 앞에서 다시 책상에 앉았다. 옷에서는 김이 피어올랐다. 여름 저녁이면 그는 창문을 열고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루앙의 오래된 거리와 다리 밑으로 강물이 흐르고 사람들은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반대편 다락방에서는 실이 널려 있었고 저 멀리 하늘은 붉게 물들어 해가 지고 있었다. 그는 시골 생각이 났다. 신선한 공기, 너도밤나무 그늘, 풀 냄새. 하지만 그 향기는 이곳까지 닿지 않았다. 그는 점점 수척해졌고 얼굴에는 수심이 드리웠다. 그리고 서서히 공부를 놓기 시작했다. 처음엔 하루, 다음엔 이틀, 결국은 수업을 통째로 빠지며 시간만 보내게 됐다. 술집에 드나들기 시작했고 도미노 게임에 빠졌다. 더럽고 연기 자욱한 선술집에서 뼈조각으로 된 말판을 밀며 그는 스스로 자유를 느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맛보는 거라 생각했다. 결국 그는 시험에 낙방했다. 그날 저녁엔 합격 기념으로 고향집에서 잔치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그는 마을 어귀에서 멈춰 어머니를 불러 사실을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그를 감싸주었고 시험관이 불공평하다고 분노하며 다시 준비하라고 격려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5년 뒤에서야 알게 되었고 내 아들이 바보일 리 없다며 그냥 넘겼다. 샤를은 다시 열심히 공부해 결국 시험에 합격했다. 어머니는 기쁨에 넘쳐 성대한 저녁을 차렸다. 이후 샤를은 어느 시골 마을로 배치되었는데 그곳에는 이미 늙은 의사가 한 명 있었다. 어머니는 그 노인이 곧 죽을 거라며 기회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가 떠난 후 샤를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들을 의사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어머니는 신부감까지 정해두고 있었다. 디에프에 사는 어떤 집행관의 45세 미망인 연 수입 1200프랑이 있다는 여자였다. 여자는 마르고 여드름투성이었지만 워낙 재산이 있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경쟁자도 많았다. 어머니는 돼지고기 장수와 신부들의 개입까지 물리치며 결국 이 결혼을 성사시켰다. 샤를은 결혼이 좀 더 자유롭고 편한 삶을 가져다 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오히려 아내가 그의 삶을 완전히 장악했다.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까지 모두 간섭했다. 금요일마다 단식을 강요했고 진료비를 안 내는 환자에게는 계속 독촉하라고 다그쳤다. 환자들이 올 때면 벽 너머에서 몰래 엿듣기까지 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초콜릿을 마시며 신경이 어떻고 간이 어떻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끊임없이 호소했다. 혼자 있는 것이 싫다고 말했고 누가 찾아오면 날 죽으러 온 거겠지라며 비관했다. 밤이면 침대에서 긴 팔을 뻗어 샤르를 붙잡고는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있지? 하며 질투에 가득 찬 말을 쏟아냈다. 그러고는 약 좀 지어달라고 그리고 사랑도 좀 더 달라고 했다. 어느 날 밤 11시쯤 되었을 무렵이었다. 말굽소리가 집 앞에서 멈췄고 하녀가 다락 창문을 열고 아래에서 온 남자와 한참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의사를 찾으러 온 사람이었고 편지를 하나 들고 있었다. 나타시, 하녀가 떨면서 계단을 내려와 문을 열었다. 그 남자는 말을 마당에 묶어두고 따라 들어왔다. 모직 모자에서 회색 술이 달린 봉투를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샤를에게 건넸다. 샤를은 침대에 기대 팔꿈치를 꿰고 편지를 펼쳐 읽었다. 하녀는 옆에서 촛불을 들고 있었다. 아내는 부끄러운 듯 등을 돌린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편지에는 베르토 농장으로 당장 와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스트에서 베르토까지는 왕복 18km,
그것도 언덕과 시골길을 지나야 했다. 날씨는 흐렸고 아내는 남편이 사고라도 날까 걱정스러웠다. 결국 마구 간 소년이 먼저 출발하고 샤를은 3시간 뒤 달이 뜨면 따라가기로 했다. 중간에 소년이 마중 나와 안내하기로 하고 새벽 4시쯤 샤를은 망토를 두르고 길을 나섰다. 침대의 따뜻함이 아직 가시지 않은 채 그는 졸음에 겨운 채 말의 흔들림에 몸을 맡겼다. 말이 어느 고랑 앞에서 멈추자 그는 비로소 잠에서 깨었고 다리 부러진 환자 생각이 나서 알고 있는 골절 이론을 더듬어 떠올리려 애썼다. 비는 그쳤고 날이 희미하게 밝아왔다. 벌거벗은 가지 끝에 새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고 차가운 바람에 깃털이 부풀어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평야, 군데군데 숲이 점처럼 보였고 멀리 수평선은 회색 안개 속으로 스며들었다. 잠이 덜 깬 샤를은 말 위에서 꿈과 현실을 뒤섞은 채 자신이 다시 학생인지 아니면 기혼자인지 혼란스러웠다. 풀냄새와 파스 냄새가 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아내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렇게 바송빌에 이르자 도랑 옆 풀밭에 앉아있는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의사 선생님이세요? 샤를이 그렇다고 하자 아이는 남학신을 벗어 들고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길을 가며 샤를은 이 집 주인인 루오 씨가 이 지역에서는 제법 잘 사는 농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전날 밤 이웃의 왕의 날 축제에 다녀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이었고 아내는 이미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지금은 딸 하나만이 집안일을 거들고 있었다. 길은 점점 울퉁불퉁해졌고 베르토 농장이 가까워졌다. 아이는 울타리를 헤치고 사라졌다가 잠시 후 농장 끝에서 문을 열어주기 위해 다시 나타났다. 말이 젖은 풀밭에서 미끄러졌고 샤를은 몸을 숙여 가지 사이를 지나야 했다. 개들이 짖으며 사슬을 잡아당겼다. 말을 탄 채 마당에 들어서자 말이 또 한 번 겁을 먹었다. 농장은 제법 넉넉해 보였다. 마굿간에는 힘 좋은 말들이 새 여물통에 고개를 파묻고 있었고 외양간 옆에는 거대한 퇴비 더미가 있었다. 그 위로 공작 몇 마리가 어슬렁거렸다. 양 우리도 크고 곡식 창고는 천장이 높았으며 마차 창고 아래에는 2대의 마차와 쟁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당은 약간 경사진 구조였고 나무들이 일정하게 줄지어 있었다. 연못 근처에선 거위떼가 시끄럽게 울고 있었다. 그때 파란색 메리노 원피스에 3줄의 프릴이 달린 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문턱으로 나왔다. 그녀는 샤르를 부엌으로 안내했다. 벽난로엔 커다란 불이 활활 타고 있었고 크고 작은 냄비에서 하녀들의 아침 식사가 끓고 있었다. 벽난로 안쪽엔 젖은 빨랫감이 널려 있었고 벽에는 반짝이는 주방 도구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불꽃이 그 사이를 반짝이며 흩어졌다. 샤를은 2층으로 올라가 환자를 살폈다. 그는 이불 속에서 땀을 흘리며 헐떡이고 있었고 약캡은 이미 벗겨진 채였다. 50줄의 살집 있는 남자였고 대머리에 귀걸이까지 하고 있었다. 침대 옆 탁자엔 브랜디 병이 있었고 그는 긴장을 풀기 위해 자주 한 잔씩 마시고 있었다. 그러나 의사를 보자 긴장이 풀리며 몇 시간 동안 하던 욕설을 멈추고 다시 신음소리로 바뀌었다. 다행히도 부러진 다리는 단순 골절이었다. 샤를은 훨씬 어려운 상황을 예상했기에 마음이 놓였다. 그는 병원에서 배운 말을 떠올리며 상냥하게 환자를 위로했다. 수술할 도구 대신 마차 창고에서 가져온 나무 조각을 잘라 부목을 만들었고 하녀는 헌시트를 찢어 붕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아까 그 젊은 여성이 패드를 만들기 위해 바느질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바느질 상자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아버지는 짜증을 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가며 꾹 참았다. 샤를은 그 순간 그녀의 손톱이 너무도 하얗고 반질반질한 것에 눈길이 갔다. DF의 상아보다 더 고운 빛이었다. 손 전체는 아름답다고 하긴 어려웠지만 길고 매끄러웠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아름다움은 따로 있었다. 그 눈동자였다. 짙은 속눈썹 덕분에 갈색 눈은 거의 검은색처럼 보였고 그녀의 시선은 맑고 정직하게 마주쳤다. 때로는 당당하게, 때로는 부끄러운 듯 머뭇거리며. 붕대를 다 감고 난 뒤 루오 씨는 의사를 붙잡고 그냥 가지 말고 간단히 욕이라도 하고 가시라며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 샤를은 1층으로 내려왔다. 방 한가운데에는 기둥이 달린 커다란 침대가 있었고 그 앞에 조그마한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침대 커튼에는 터키 사람들이 그려진 프린트 천이 씌워져 있었고 방 안에 은은한 아이리스 뿌리 향과 눅눅한 시트 냄새가 섞여 있었다.
벽 한쪽에는 사랑하는 아버지께라고 적힌 금빛 액자에 미네르바 흑연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식사 중엔 아버지의 다리 상태, 날씨, 그리고 근래 밤마다 농장 근처에 나타난 늑대 이야기까지 나눴다. 에마는 요즘 농장을 혼자 도맡다시피 하다 보니 시골살이가 점점 힘들어졌다고 푸념했다. 방이 싸늘했는지 그녀는 식사 중에도 몇 번이고 어깨를 움츠렸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들리며 드러나는 붉은 빛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에마의 목덜미는 하얗고 가느다랬고 흰 칼라 위로 올라온 머리카락은 부드럽게 정리되어 있었다. 머리는 중앙을 따라 깔끔하게 갈라져 있었고 귀를 스치며 뒤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는데 관자놀이 부분에는 가벼운 곡선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다. 샤를은 그런 머리 모양을 난생 처음 봤다. 뺨 위쪽에는 은은한 장밋빛이 돌았고 그녀의 옷가슴께 단추 사이에는 거북이 껍질 안경이 꽂혀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샤를이 돌아가기 위해 작별 인사를 하러 다시 방에 들어섰을 때 에마는 창가에 서 있었다. 이마를 유리창에 댄 채 바람에 쓰러진 콩 지지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서며 물었다. 무엇을 찾고 계세요? 제 채찍이요, 샤를은 대답했다. 그는 방 구석과 의자 및 침대 주위를 여기저기 살폈다. 채찍은 밀가루 자루와 벽 사이에 떨어져 있었는데 에마가 그걸 보고 몸을 굽혔다. 그녀가 채찍을 집으려 허리를 숙이자 동시에 샤를도 몸을 숙였고 순간 그의 가슴이 그녀의 등에 닿았다. 에마는 화들짝 놀라 얼굴을 붉히며 돌아섰고 채찍을 그에게 건넸다. 샤를은 원래 사흘 뒤에 다시 들르겠다고 말했었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왔고 그 뒤로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베르토 농장에 들렀다. 때로는 진료도 아닌데 우연을 가장에 방문하기도 했다. 다행히 루오 씨의 다리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46일 후에는 집안을 절뚝이며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샤르를 보고 이제 저 사람은 꽤 믿을 만한 의사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루오 씨는 루앙이나 이브토의 의사들도 이만큼은 못 고쳤을 걸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샤를은 왜 자신이 자꾸 베르토에 가는지 굳이 생각해보려 하지 않았다. 만약 누가 이유를 묻는다면 그는 아마 환자 상태가 중요해서 혹은 치료비를 받아야 하니까 라고 둘러댔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그곳에 가는 날이면 마음이 들뜨고 하루가 특별해졌다는 것을. 그는 그런 날이면 일찍 일어났다. 말을 재촉해 달렸고 마당에 도착해서는 풀밭에 부츠를 문질러 진흙을 닦고 검정 장갑을 낀 후에야 들어갔다. 대문이 어깨에 밀려 열릴 때의 감촉, 담벼락 위 숱하게 울음소리, 마당에서 달려오는 아이들, 창고 안, 외양간의 냄새. 모든 것이 그에겐 마치 처음 세상을 알게 된 듯한 설렘으로 다가왔다. 그는 에마의 나무 굽이 달린 작은 나막신 소리를 좋아했다. 그녀가 앞서 걸으면 그녀의 뒤꿈치가 딱딱하게 땅을 두드렸고 그 소리는 마치 그의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그녀는 늘 현관 계단까지 그를 배웅했다. 말이 아직 마당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면 둘은 함께 거기에 가만히 서 있었다. 이미 인사를 마쳤고 대화는 없었다. 가벼운 바람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쳤고 허리춤에서 흩날리는 앞치마 끈은 마치 깃발처럼 펄럭였다. 어느 해 해빙기였다. 나무 껍질은 물기를 머금고 지붕 위 눈은 녹고 있었다. 그녀는 현관에 서 있다가 양산을 가져왔다. 회색빛 비둘기 색깔의 실크 양산이었다. 양산 너머 햇살은 그녀의 얼굴에 무지갯빛을 드리웠고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양산 끝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들었다. 샤를이 베르토 농장에 자주 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아내는 처음엔 별말 없이 슬쩍 떠봤다. 그 농장 환자 아직 상태가 안 좋은가요? 이제 다 나았어. 괜찮아. 샤를은 대답하면서도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처음엔 몇 마디 넌지시 비꼬는 말로 시작했다. 샤를은 눈치채지 못하거나 못 들은 척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바뀌었다. 도대체 왜 그 집에 또 가는 거죠? 다 나은 환자한테 무슨 진료가 필요하다고요? 돈도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아, 딸이 있다더니. 그래서 그렇군요. 말도 잘하고 수놓는 솜씨도 있고 피아노도 친다면서요. 도시 아가씨들은 정말 다르지요. 그녀의 목소리엔 쓴 웃음과 질투가 서려 있었다. 에마루오? 웃기지 마세요. 자기 할아버지가 양측이었고
사촌은 싸움질하다가 재판에 넘겨질 뻔했어요. 교회엔 꼭 비단 옷 입고 나타나지, 꼭 백작 부인인 줄 아나 봐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는 결국 샤를에게 손을 얹고 맹세를 강요했다.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겠다고 맹세해요. 기도서에 손 얹고, 지금 당장. 샤를은 그녀의 울음과 애원 앞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반대로 더 들끓었다. 자신이 그녀를 못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를 향한 애틋한 감정을 정당화해주는 듯 느껴졌다. 못 보니 더 보고 싶다. 그 단순한 감정이 그를 흔들었다. 게다가 그의 아내는 점점 볼품이 없었다. 마르고 뼈가 도드라진 손에 입술은 차갑고 언제나 검은 숄을 두르고 다녔다. 의자에 앉으면 등의 숄 끝이 축 늘어졌고 늘 짧은 옷에 회색 스타킹, 크고 투박한 구두끈을 질끈 동여맨 모습이었다. 그 즈음 샤를의 어머니가 종종 집에 들렀다. 하지만 며느리는 방문할 때마다 그녀를 곱게 대하지 않았다. 두 여자는 서로 다른 칼날처럼 날카롭게 샤를을 찔러댔다. 왜 그렇게 많이 먹어요? 누가 오면 꼭 술 한 잔 권하더라. 낭비 아닌가요? 이제 봄인데 왜 아직도 내복 안 입고 다니세요? 그 무렵 아내가 갖고 있던 재산에도 이상이 생겼다. DF에 있는 그녀의 집을 관리하던 공증인이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이다. 그녀는 1200프랑의 연 수입이 있는 줄 알았지만 실제론 집도 담보 잡혀 있었고 배의 지분도 고작 1000프랑짜리였다. 결국 그녀는 가진 게 거의 없는 허울뿐인 부자였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샤를의 아버지는 분노했다. 아니, 이런 말은 노파한테 내 아들을 팔아먹다시피 하다니. 화를 이기지 못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부모는 샤를의 집에 찾아와 아내와 다퉜고 며느리는 샤를에게 매달리며 말했다. 나만 믿어요. 제발 내 편 좀 들어줘요. 날 버리지 마요. 샤를은 중간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부모는 진이 빠진 듯 집을 나갔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 아내는 빨래를 널고 있다가 갑자기 피를 토했고 다음 날 아침 샤를이 창가의 커튼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녀는 짧은 신음을 내고 한마디 외쳤다. 아, 신이시여. 그리고 조용히 힘없이 쓰러졌다. 그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샤를은 2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옷이 침대 끝에 걸려 있었고 그는 그 앞에 서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래도 한때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이었다. 수업 중이었다. 교장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고 그 뒤를 학교 유니폼을 입지 않은 낯선 학생과 커다란 책상을 들고 있는 하인이 따라왔다. 졸고 있던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고 모두들 마치 열심히 공부하던 중 들킨 것처럼 벌떡 일어섰다. 교장은 손짓으로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그런 다음 교실 담당 선생님에게 조용히 말했다. 로제 선생, 이 학생을 맡아주시겠어요? 2학년 반에 들어갈 겁니다. 학업이나 행동이 괜찮다면 나이에 맞게 상급반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그 신입생은 교실 문 뒤에 서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다. 시골에서 온 듯한 그는 15살쯤 되어 보였고 우리 중 가장 키가 컸다. 앞머리를 단정하게 자른 머리는 마치 성가대 소년 같았고 진지해 보이긴 했지만 무척 불안한 눈치였다. 초록색 교복 재킷은 몸에 비해 어깨가 좁아 보였고 소매 사이로는 늘 맨팔로 다닌 듯한 빨간 손목이 드러났다. 바지는 노란색이었고 멜빵으로 단단히 조여 입었으며 파란 양말을 신고 있었고 신발은 때가 덕지덕지 묻은 투박한 징 박힌 부츠였다. 우리는 수업을 다시 외우기 시작했고 그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쫑긋 세우고 앉아 있었다. 다리를 꼬거나 팔을 기대지도 않은 채 완벽하게 꼿꼿하게. 오후 2시에 종이 울리자 선생님이 그에게 직접 줄 서라고 지시해야 했다. 우리는 쉬는 시간 후 다시 교실로 들어오면서 항상 하던 대로 모자를 벽 쪽으로 던졌다. 손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모자가 벽에 부딪히며 먼지를 일으키는 것이 마치 일종의 관습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신입생은 그걸 몰랐는지 아니면 낄 용기가 없었던 건지 기도가 끝나고서도 여전히 무릎 위에 모자를 얹고 있었다. 그 모자는 참으로 요상하게 생겼다. 곰가죽 모자, 샤코, 중절모, 바다표범 모자, 면, 야간모의 특징이 하나로 뒤섞인 기이한 모자였다. 말도 못하게 못생긴 모습이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이 멍청한 사람 얼굴처럼 이상한 표현력을 가졌다.
타원형의 고래 수염으로 틀을 잡았고 3개의 둥근 장식이 달려 있었으며 벨벳과 토끼털로 된 마름모 무늬들이 빨간 끈으로 나뉘어 있었고 끝부분에는 카드보드지로 만든 복잡한 수놓은 마개와 금실로 된 술장식까지 달려 있었다. 이 모자는 새것이라 챙이 반짝였다. 일어서라. 선생님이 말했다. 그는 일어났고 무릎 위에 있던 모자가 땅에 떨어졌다. 교실 전체에 웃음이 터졌다. 그는 급히 모자를 줍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팔꿈치로 다시 쳐서 떨어뜨렸다. 그는 또 주었다. 헬멧은 집어치워라. 선생님이 익살스럽게 말했다. 아이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신입생은 얼굴이 빨개져 어쩔 줄 몰라 했고 모자를 손에 들고 있을지 바닥에 둬야 할지 다시 써야 할지를 몰라 했다. 결국 다시 자리에 앉아 모자를 무릎에 얹었다. 일어서. 선생님이 다시 말했다. 내 이름을 말해라. 신입생은 웅얼거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이름을 말했다. 다시. 아이들은 킥킥대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크게 말해. 선생님이 소리쳤다. 신입생은 결심한 듯 입을 크게 벌리고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목소리로 샤르보바리라고 외쳤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교실은 난장판이 됐다. 모두가 소리를 지르고 짖고 책상을 두드리며 샤르보바리를 연호했다. 점점 웃음소리가 퍼지다가 하나둘 줄어들었지만 교실 이쪽 저쪽에서 계속 킥킥대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선생님은 숙제를 한아름 내주며 가까스로 교실을 진정시켰다. 이름이 샤르보바리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벌로 선생님 책상 옆에 벌 받는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했다. 샤를은 일어났지만 뭔가를 찾는 눈치였다. 뭘 찾고 있나? 선생님이 물었다. 네? 모자요. 샤를은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대답했다. 전원 500줄 벌쓰기다. 선생님이 고함쳤다. 한바탕 소동이 또 일어났고 선생님은 얼굴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신입생, 나는 웃음거리가 되었다를 20번 활용해서 써와라. 조금 부드러운 말투로 다시 덧붙였다. 괜찮다. 내 모자는 안 없어졌다. 교실은 다시 조용해졌고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공부를 시작했다. 신입생은 2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모범적인 자세로 앉아 있었다. 간혹 누군가가 종이 뭉치를 얼굴에 날려보내면 그는 얼굴을 손으로 닦고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자습 시간, 샤를은 책상에서 펜을 꺼내고 소지품을 정리하고 종이에 줄을 곧게 긋는데 정성을 들였다. 우리는 그가 하나하나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가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 노력 덕분인지 다행히도 그는 한 학년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았다. 문법은 그럭저럭했지만 작문 실력은 부족했다. 시골 마을 신부에게 라틴어를 처음 배운 탓이었다. 부모는 돈을 아끼기 위해 최대한 늦게 학교에 보낸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 샤를드니 바르톨롬의 보바리 씨는 전직 군의관이었다. 1812년 무렵 징병 관련 비리에 연루되어 군을 떠나야 했고 잘생긴 외모를 이용해 상인의 딸과 결혼해 6만 프랑의 지참금을 얻었다. 그는 키가 크고 말이 많았으며 박차 소리를 내며 걷고 콧수염과 구렛나루가 이어진 수염을 길렀고 손에는 늘 반지를 끼고 다녔다. 옷차림도 화려해 군인 같기도 하고 외판원처럼 가볍기도 했다. 결혼 후 그는 아내의 재산으로 몇 년간 한가하게 살았다. 늦잠을 자고 긴 도자기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고 밤에는 극장에 다녀오거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장인은 별 재산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고 그는 여기에 화가 나 장사나 해볼까 하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손해만 보고 결국 시골로 내려가 살게 됐다. 하지만 농사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 말은 밭일에 쓰지 않고 자기가 타고 다녔고 사이다는 병으로 마셔버렸고 가장 잘 자란 닭은 자기가 먹고 사육한 돼지의 기름은 자기 사냥화에 발랐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접고 연 200프랑 정도로 생계를 꾸렸다. 카오 지방과 피카르디의 경계에 있는 반은 농장, 반은 가정집 같은 곳에서 살았다. 점점 까칠해지고 과거를 후회하며 세상을 원망하고 남들을 질투하는 마음만 가득한 그는 결국 45세의 사람은 다 싫다며 문을 닫고 살았다. 그의 아내는 한때 남편을 열렬히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오히려 그의 마음을 멀어지게 했다. 원래는 생기 있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받고 상한 포도주가 식초가 되듯 성질이 까칠하고 신경질적이 되어갔다. 처음에는 참았지만
남편이 동네 여자들과 어울려 밤마다 취해 돌아오자 그녀의 자존심도 무너졌다. 결국 그녀는 말을 아끼고 속으로 삼켰고 죽을 때까지 꾹 참았다. 그녀는 집안 살림, 장부 정리, 빨래, 바느질, 회계까지 도맡아 했고 남편은 벽난로 앞에 앉아 담배만 피우며 가끔가다 한두 마디 못되게 말하는 게 전부였다. 아들이 태어나자 유모에게 맡겼다. 집에 돌아온 아들은 귀한 왕자님처럼 자랐다. 어머니는 잼을 듬뿍 먹였고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다녀도 된다고 했다. 철학자라도 된 듯 그는 동물의 새끼들처럼 벌거벗고 다니는 게 건강에 좋다고 말했다. 불도 없이 재우고 럼주를 한 잔에 마시게 하고 종교 행렬을 조롱하게 가르쳤다. 하지만 본성은 순하고 얌전한 샤를은 그런 교육에 잘 맞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들을 늘 곁에 두었고 종이 오려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다. 그녀는 외로운 삶 속에서 모든 기대와 사랑을 아들에게 쏟았다. 이미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다. 키 크고 잘생기고 똑똑한 엔지니어나 변호사가 될 아들 말이다. 그녀는 아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오래된 피아노로 노래 몇 곡도 가르쳤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걸 시시하다고 여겼다. 돈도 없는데 공립학교니 사업 시작이니 무슨 소용이냐. 세상은 뻔뻔해야 살아남는 거야. 라고 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고 아들은 그냥 마을을 뛰어다녔다. 들판에서 일꾼들을 따라다니고 들짐승을 쫓고 산딸기를 따먹고 기러기를 몰고 건초를 나르고 숲을 헤매고 비오는 날 교회 처마 밑에서 땅 따먹기를 하고 축일에는 종지기에게 부탁해 종을 치며 밧줄에 몸을 맡기곤 했다. 그렇게 자연 속에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다. 12살이 되자 어머니가 결심했다. 신부에게 배우던 교육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긴 것이다. 남편은 마지못해 동의했고 샤를은 첫 영성체를 마친 다음 해에 루앙에 있는 학교로 보내졌다. 성 로맹 축제 무렵이었다. 그 후 우리는 샤를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한다. 수업 시간엔 조용히 공부하고 쉬는 시간은 놀았으며 기숙사에서는 잘 자고 식당에선 잘 먹었다. 후견인으로 루 강트리에 철물점 주인이 있었는데 가게 문을 닫는 일요일마다 샤르를 데리고 나가 항구로 산책을 시켜주고는 저녁 전엔 다시 학교로 돌려보냈다. 샤를은 그렇게 루앙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평범했고 반에서 중간쯤의 성적을 유지했다. 생물학에서 한 번 상을 탄 것이 유일한 성과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는 그를 학교에서 자퇴시키고 의학을 공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혼자 힘으로 의사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을 거라 믿은 것이다. 어머니는 루앙의 한 염색 공장 주인의 다락방의 방을 얻어주었고 식사와 가구까지 마련해 주었다. 시골에서 오래된 체리나무 침대를 가져오고 주물로 된 난로와 장작까지 챙겨줬다. 모든 걸 정리한 후 어머니는 아들에게 1000번쯤 착하게 지내라고 당부하고 떠났다. 그는 학교 게시판에 붙은 강의 계획표를 보고 기가 질려버렸다.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병리학, 위생학, 약초학 등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가득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래도 그는 수업을 빼먹지 않고 참석했고 공책에 열심히 필기했다. 마치 눈 가린 맷돌 말처럼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돌고 돌았다. 어머니는 아들의 식비를 아끼려고 매주 시골에서 오븐에 구운 송아지 고기를 보내주었다. 그는 병원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 그 고기를 먹으며 다리를 벽에 기대고 앉았다. 곧장 다음 수업으로 달려갔고 저녁에는 하숙집에서 형편없는 식사를 한 뒤 젖은 옷을 입은 채 난로 앞에서 다시 책상에 앉았다. 옷에서는 김이 피어올랐다. 여름 저녁이면 그는 창문을 열고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루앙의 오래된 거리와 다리 밑으로 강물이 흐르고 사람들은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반대편 다락방에서는 실이 널려 있었고 저 멀리 하늘은 붉게 물들어 해가 지고 있었다. 그는 시골 생각이 났다. 신선한 공기, 너도밤나무 그늘, 풀 냄새. 하지만 그 향기는 이곳까지 닿지 않았다. 그는 점점 수척해졌고 얼굴에는 수심이 드리웠다. 그리고 서서히 공부를 놓기 시작했다. 처음엔 하루, 다음엔 이틀, 결국은 수업을 통째로 빠지며 시간만 보내게 됐다. 술집에 드나들기 시작했고 도미노 게임에 빠졌다. 더럽고 연기 자욱한 선술집에서 뼈조각으로 된 말판을 밀며 그는 스스로 자유를 느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맛보는 거라 생각했다. 결국 그는 시험에 낙방했다.
그날 저녁엔 합격 기념으로 고향집에서 잔치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그는 마을 어귀에서 멈춰 어머니를 불러 사실을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그를 감싸주었고 시험관이 불공평하다고 분노하며 다시 준비하라고 격려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5년 뒤에서야 알게 되었고 내 아들이 바보일 리 없다며 그냥 넘겼다. 샤를은 다시 열심히 공부해 결국 시험에 합격했다. 어머니는 기쁨에 넘쳐 성대한 저녁을 차렸다. 이후 샤를은 어느 시골 마을로 배치되었는데 그곳에는 이미 늙은 의사가 한 명 있었다. 어머니는 그 노인이 곧 죽을 거라며 기회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가 떠난 후 샤를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들을 의사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어머니는 신부감까지 정해두고 있었다. DF에 사는 어떤 집행관의 45세 미망인 연 수입 1200프랑이 있다는 여자였다. 여자는 마르고 여드름투성이었지만 워낙 재산이 있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경쟁자도 많았다. 어머니는 돼지고기 장수와 신부들의 개입까지 물리치며 결국 이 결혼을 성사시켰다. 샤를은 결혼이 좀 더 자유롭고 편한 삶을 가져다 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오히려 아내가 그의 삶을 완전히 장악했다.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까지 모두 간섭했다. 금요일마다 단식을 강요했고 진료비를 안 내는 환자에게는 계속 독촉하라고 다그쳤다. 환자들이 올 때면 벽 너머에서 몰래 엿듣기까지 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초콜릿을 마시며 신경이 어떻고 간이 어떻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끊임없이 호소했다. 혼자 있는 것이 싫다고 말했고 누가 찾아오면 날 죽으러 온 거겠지라며 비관했다. 밤이면 침대에서 긴 팔을 뻗어 샤르를 붙잡고는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있지? 하며 질투에 가득 찬 말을 쏟아냈다. 그러고는 약 좀 지어달라고 그리고 사랑도 좀 더 달라고 했다. 어느 날 밤 11시쯤 되었을 무렵이었다. 말굽소리가 집 앞에서 멈췄고 하녀가 다락 창문을 열고 아래에서 온 남자와 한참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의사를 찾으러 온 사람이었고 편지를 하나 들고 있었다. 나타시, 하녀가 떨면서 계단을 내려와 문을 열었다. 그 남자는 말을 마당에 묶어두고 따라 들어왔다. 모직 모자에서 회색 술이 달린 봉투를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샤를에게 건넸다. 샤를은 침대에 기대 팔꿈치를 꿰고 편지를 펼쳐 읽었다. 하녀는 옆에서 촛불을 들고 있었다. 아내는 부끄러운 듯 등을 돌린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편지에는 베르토 농장으로 당장 와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스트에서 베르토까지는 왕복 18km, 그것도 언덕과 시골길을 지나야 했다. 날씨는 흐렸고 아내는 남편이 사고라도 날까 걱정스러웠다. 결국 마구 간 소년이 먼저 출발하고 샤를은 3시간 뒤 달이 뜨면 따라가기로 했다. 중간에 소년이 마중 나와 안내하기로 하고 새벽 4시쯤 샤를은 망토를 두르고 길을 나섰다. 침대의 따뜻함이 아직 가시지 않은 채 그는 졸음에 겨운 채 말의 흔들림에 몸을 맡겼다. 말이 어느 고랑 앞에서 멈추자 그는 비로소 잠에서 깨었고 다리 부러진 환자 생각이 나서 알고 있는 골절 이론을 더듬어 떠올리려 애썼다. 비는 그쳤고 날이 희미하게 밝아왔다. 벌거벗은 가지 끝에 새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고 차가운 바람에 깃털이 부풀어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평야, 군데군데 숲이 점처럼 보였고 멀리 수평선은 회색 안개 속으로 스며들었다. 잠이 덜 깬 샤를은 마을 위에서 꿈과 현실을 뒤섞은 채 자신이 다시 학생인지 아니면 기혼자인지 혼란스러웠다. 풀냄새와 파스 냄새가 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아내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렇게 바송빌에 이르자 도랑 옆 풀밭에 앉아있는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의사 선생님이세요? 샤를이 그렇다고 하자 아이는 남학신을 벗어 들고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길을 가며 샤를은 이 집 주인인 루오 씨가 이 지역에서는 제법 잘 사는 농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전날 밤 이웃의 왕의 날 축제에 다녀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이었고 아내는 이미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지금은 딸 하나만이 집안일을 거들고 있었다. 길은 점점 울퉁불퉁해졌고 베르토 농장이 가까워졌다. 아이는 울타리를 헤치고 사라졌다가 잠시 후 농장 끝에서 문을 열어주기 위해 다시 나타났다. 말이 젖은 풀밭에서 미끄러졌고 샤를은 몸을 숙여 가지 사이를 지나야 했다. 개들이 짖으며 사슬을 잡아당겼다. 말을 탄 채 마당에 들어서자 말이 또 한 번 겁을 먹었다. 농장은 제법 넉넉해 보였다.
마굿간에는 힘 좋은 말들이 새 여물통에 고개를 파묻고 있었고 외양간 옆에는 거대한 퇴비 더미가 있었다. 그 위로 공작 몇 마리가 어슬렁거렸다. 양 우리도 크고 곡식 창고는 천장이 높았으며 마차 창고 아래에는 2대의 마차와 쟁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당은 약간 경사진 구조였고 나무들이 일정하게 줄지어 있었다. 연못 근처에선 거위떼가 시끄럽게 울고 있었다. 그때 파란색 메리노 원피스에 3줄의 프릴이 달린 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문턱으로 나왔다. 그녀는 샤르를 부엌으로 안내했다. 벽난로엔 커다란 불이 활활 타고 있었고 크고 작은 냄비에서 하녀들의 아침 식사가 끓고 있었다. 벽난로 안쪽엔 젖은 빨랫감이 널려 있었고 벽에는 반짝이는 주방 도구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불꽃이 그 사이를 반짝이며 흩어졌다. 샤를은 2층으로 올라가 환자를 살폈다. 그는 이불 속에서 땀을 흘리며 헐떡이고 있었고 약캡은 이미 벗겨진 채였다. 50줄의 살집 있는 남자였고 대머리에 귀걸이까지 하고 있었다. 침대 옆 탁자엔 브랜디 병이 있었고 그는 긴장을 풀기 위해 자주 한 잔씩 마시고 있었다. 그러나 의사를 보자 긴장이 풀리며 몇 시간 동안 하던 욕설을 멈추고 다시 신음소리로 바뀌었다. 다행히도 부러진 다리는 단순 골절이었다. 샤를은 훨씬 어려운 상황을 예상했기에 마음이 놓였다. 그는 병원에서 배운 말을 떠올리며 상냥하게 환자를 위로했다. 수술할 도구 대신 마차 창고에서 가져온 나무 조각을 잘라 부목을 만들었고 하녀는 헌시트를 찢어 붕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아까 그 젊은 여성이 패드를 만들기 위해 바느질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바느질 상자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아버지는 짜증을 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가며 꾹 참았다. 샤를은 그 순간 그녀의 손톱이 너무도 하얗고 반질반질한 것에 눈길이 갔다. DF의 상아보다 더 고운 빛이었다. 손 전체는 아름답다고 하긴 어려웠지만 길고 매끄러웠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아름다움은 따로 있었다. 그 눈동자였다. 짙은 속눈썹 덕분에 갈색 눈은 거의 검은색처럼 보였고 그녀의 시선은 맑고 정직하게 마주쳤다. 때로는 당당하게, 때로는 부끄러운 듯 머뭇거리며. 붕대를 다 감고 난 뒤 루오 씨는 의사를 붙잡고 그냥 가지 말고 간단히 욕이라도 하고 가시라며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 샤를은 1층으로 내려왔다. 방 한가운데에는 기둥이 달린 커다란 침대가 있었고 그 앞에 조그마한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침대 커튼에는 터키 사람들이 그려진 프린트 천이 씌워져 있었고 방 안에 은은한 아이리스 뿌리 향과 눅눅한 시트 냄새가 섞여 있었다. 벽 한쪽에는 사랑하는 아버지께라고 적힌 금빛 액자의 미네르바 흑연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식사 중엔 아버지의 다리 상태, 날씨, 그리고 근래 밤마다 농장 근처에 나타난 늑대 이야기까지 나눴다. 에마는 요즘 농장을 혼자 도맡다시피 하다 보니 시골살이가 점점 힘들어졌다고 푸념했다. 방이 싸늘했는지 그녀는 식사 중에도 몇 번이고 어깨를 움츠렸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들리며 드러나는 붉은 빛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에마의 목덜미는 하얗고 가느다랬고 흰 칼라 위로 올라온 머리카락은 부드럽게 정리되어 있었다. 머리는 중앙을 따라 깔끔하게 갈라져 있었고 귀를 스치며 뒤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는데 관자놀이 부분에는 가벼운 곡선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다. 샤를은 그런 머리 모양을 난생 처음 봤다. 뺨 위쪽에는 은은한 장밋빛이 돌았고 그녀의 옷가슴께 단추 사이에는 거북이 껍질 안경이 꽂혀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샤를이 돌아가기 위해 작별 인사를 하러 다시 방에 들어섰을 때 에마는 창가에 서 있었다. 이마를 유리창에 댄 채 바람에 쓰러진 콩 지지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서며 물었다. 무엇을 찾고 계세요? 제 채찍이요, 샤를은 대답했다. 그는 방 구석과 의자 및 침대 주위를 여기저기 살폈다. 채찍은 밀가루 자루와 벽 사이에 떨어져 있었는데 에마가 그걸 보고 몸을 굽혔다. 그녀가 채찍을 집으려 허리를 숙이자 동시에 샤를도 몸을 숙였고 순간 그의 가슴이 그녀의 등에 닿았다. 에마는 화들짝 놀라 얼굴을 붉히며 돌아섰고 채찍을 그에게 건넸다. 샤를은 원래 사흘 뒤에 다시 들르겠다고 말했었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왔고 그 뒤로도 일주일에 2~3번은 꼭 베르토 농장에 들렀다. 때로는 진료도 아닌데 우연을 가장에 방문하기도 했다. 다행히 루오 씨의 다리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46일 후에는 집안을 절뚝이며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샤르를 보고 이제 저 사람은 꽤 믿을 만한 의사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루오 씨는 루앙이나 이브토의 의사들도 이만큼은 못 고쳤을 걸 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샤를은 왜 자신이 자꾸 베르토에 가는지 굳이 생각해보려 하지 않았다. 만약 누가 이유를 묻는다면 그는 아마 환자 상태가 중요해서 혹은 치료비를 받아야 하니까 라고 둘러댔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그곳에 가는 날이면 마음이 들뜨고 하루가 특별해졌다는 것을. 그는 그런 날이면 일찍 일어났다. 말을 재촉해 달렸고 마당에 도착해서는 풀밭에 부츠를 문질러 진흙을 닦고 검정 장갑을 낀 후에야 들어갔다. 대문이 어깨에 밀려 열릴 때의 감촉, 담벼락 위 숱하게 울음소리, 마당에서 달려오는 아이들, 창고 안, 외양간의 냄새. 모든 것이 그에겐 마치 처음 세상을 알게 된 듯한 설렘으로 다가왔다. 그는 에마의 나무 굽이 달린 작은 나막신 소리를 좋아했다. 그녀가 앞서 걸으면 그녀의 뒤꿈치가 딱딱하게 땅을 두드렸고 그 소리는 마치 그의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그녀는 늘 현관 계단까지 그를 배웅했다. 말이 아직 마당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면 둘은 함께 거기에 가만히 서 있었다. 이미 인사를 마쳤고 대화는 없었다. 가벼운 바람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쳤고 허리춤에서 흩날리는 앞치마 끈은 마치 깃발처럼 펄럭였다. 어느 해 해빙기였다. 나무 껍질은 물기를 머금고 지붕 위 눈은 녹고 있었다. 그녀는 현관에 서 있다가 양산을 가져왔다. 회색빛 비둘기 색깔의 실크 양산이었다. 양산 너머 햇살은 그녀의 얼굴에 무지갯빛을 드리웠고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양산 끝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들었다. 샤르리 베르토 농장에 자주 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아내는 처음엔 별말 없이 슬쩍 떠봤다. 그 농장 환자 아직 상태가 안 좋은가요? 이제 다 나았어. 괜찮아. 샤를은 대답하면서도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처음엔 몇 마디 넌지시 비꼬는 말로 시작했다. 샤를은 눈치채지 못하거나 못 들은 척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바뀌었다. 도대체 왜 그 집에 또 가는 거죠? 다 나은 환자한테 무슨 진료가 필요하다고요? 돈도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아, 딸이 있다더니. 그래서 그렇군요. 말도 잘하고 수놓는 솜씨도 있고 피아노도 친다면서요. 도시 아가씨들은 정말 다르지요. 그녀의 목소리엔 쓴 웃음과 질투가 서려 있었다. 에마루오? 웃기지 마세요. 자기 할아버지가 양치기였고 사촌은 싸움질하다가 재판에 넘겨질 뻔했어요. 교회엔 꼭 비단 옷 입고 나타나지 꼭 백작 부인인 줄 아나 봐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는 결국 샤를에게 손을 얹고 맹세를 강요했다.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겠다고 맹세해요. 기도서에 손 얹고 지금 당장. 샤를은 그녀의 울음과 애원 앞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반대로 더 들끓었다. 자신이 그녀를 못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를 향한 애틋한 감정을 정당화해주는 듯 느껴졌다. 못 보니 더 보고 싶다. 그 단순한 감정이 그를 흔들었다. 게다가 그의 아내는 점점 볼품이 없었다. 마르고 뼈가 도드라진 손에 입술은 차갑고 언제나 검은 숄을 두르고 다녔다. 의자에 앉으면 등의 숄 끝이 축 늘어졌고 늘 짧은 옷에 회색 스타킹, 크고 투박한 구두끈을 질끈 동여맨 모습이었다. 그 즈음 샤를의 어머니가 종종 집에 들렀다. 하지만 며느리는 방문할 때마다 그녀를 곱게 대하지 않았다. 두 여자는 서로 다른 칼날처럼 날카롭게 샤를을 찔러댔다. 왜 그렇게 많이 먹어요? 누가 오면 꼭 술 한 잔 권하더라. 낭비 아닌가요? 이제 봄인데 왜 아직도 내복 안 입고 다니세요? 그 무렵 아내가 갖고 있던 재산에도 이상이 생겼다. DF에 있는 그녀의 집을 관리하던 공증인이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이다. 그녀는 1200프랑의 연 수입이 있는 줄 알았지만 실제론 집도 담보 잡혀 있었고 배의 지분도 고작 1000프랑짜리였다. 결국 그녀는 가진 게 거의 없는 허울뿐인 부자였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샤를의 아버지는 분노했다. 아니, 이런 마른 노파한테 내 아들을 팔아먹다시피 하다니. 화를 이기지 못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부모는 샤를의 집에 찾아와 아내와 다퉜고 며느리는 샤를에게 매달리며 말했다. 나만 믿어요. 제발 내 편 좀 들어줘요. 날 버리지 마요.
샤를은 중간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부모는 진이 빠진 듯 집을 나갔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 아내는 빨래를 널고 있다가 갑자기 피를 토했고, 다음 날 아침 샤를이 창가의 커튼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녀는 짧은 신음을 내고 한마디 외쳤다. 아, 신이시여. 그리고 조용히 힘없이 쓰러졌다. 그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샤를은 2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옷이 침대 끝에 걸려 있었고 그는 그 앞에 서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래도 한때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이었다.